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 동안 있었던 정치권 핫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마수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고,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선 링에 오르면서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경랑에 휩싸인 대선 전국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마수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원영섭 전 미디어 법률 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영섭입니다. 자, 이에 맞설 민주당 여수울 지역구 조계원 의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조계원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주제로 갑니다. 자, 이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유죄 취지로 돌려보내서 이제 고등법원이 판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1심에서는 징역 1년 실형이 나왔고, 그다음에 집행유예 2년이었잖아요. 2심에서는 완전히 뒤집혀서 100% 무죄. 그런데 이제 대법원은 그 10대 2로 물론 이제 다수결로 판단한 거지만 또 유죄 취지로 이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다. 조계원 의원님. 네. 어지럽습니까? 뭐 어지럽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어제 깜짝 놀랐을 텐데요. 예, 저는 조희대 대법관이 왜 이렇게 초고속으로 전례가 없던 일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예, 굳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 이후에 예, 초고속으로 재판을 대법원의 판결을 몰고 갔는가, 저는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려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국 의도를 드러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6만여 페이지에 대한 2심 판결 지금까지의 재판 기록을 과연 대법관들이 제대로 10분의 1이라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면은 사실상 1심의 복사, 따붙이기 판결이 그 정말 졸렬하기 짝이 없는 판결이었고요. 거기다가 어떻게 대법원이 사실심에 개입하는지, 법률심이지 않습니까? 대법원이 사실심에까지 개입해서 그렇게 무리한 판단을 하는지, 그리고 정치적인 그 주장과 이런 것에 대해서 대법원이 관여해서, 법원이 관여해서 이제 관여하겠다, 이걸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사법부가 판단하고 침해하겠다는 그런 퇴행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아닌가. 결국 이 판결은 대법원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대법원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연결될 것이다. 개혁에 대한 국민의 사법부 개혁의 요구로 이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극히 원칙적이고 사법부다운 판결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2심 무죄가 나왔을 때 그 판결문을 보고 납득되는 법조인들이 제 주위에는 거의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그냥 이재명 개인을 위한 그런 어떤 사법부가 신여화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당연히 이것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져야 할 판결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선 주자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에서 어쨌든 공식적인 그 당 후보로 확정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유력 주자가 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원칙적인 그런 대법원의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라는 그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무죄 취지의 상고 기각을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죄 취지로 유죄를 확정시킨 거거든요. 이것은 사법부가 정치에 흔들림이 없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판결문의 내용도 뭐 10대 2라고 하는데 그 10은 이제 유죄 취지의 판결이고, 그 이유를, 그 반대 견해를 뭐 자세하게 뜯어보면
아니 허위 사실은 맞는데 정치적인 고려, 정치적인 개입을 좀 안 하는 정치적인 걸 감안해서 좀 개입을 덜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허위 사실은 인정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따지면 만장일치로 허위 사실이라고 판정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권위를 바로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대법관 이제 12명 중에서 10명이 다수 의견을 냈고 2명은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수 의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 거짓 정보를 가릴 권한은 유권자 선택에 맡겨야 한다. 그러면서 이 법원 개입이 정치 중립을 해친다라는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영수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정치와 상관없이 법률에 따라서 판정을 하는 게 사법부의 본연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판결을 내릴 때 정치를 고려하자. 오히려 이걸 거꾸로 지금 이야기를 한 건데 이 거꾸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대법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하게 판결을 해주려고 했고 그리고 그나마 2심무죄 판결문은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도 없어. 그래 어쨌든 논리를 세워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2심무죄로 만들어줬는데 오히려 대법관들이라는 분들이 자기가 판결문을 쓰면서 정치적인 상황을 좀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사법자제를 하자 이렇게 판결문을 쓴다라는 게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허위사실이라고 내용은 허위사실 맞다 이걸 인정한 겁니다. 조 의원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이미 2심 판결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도 사실관계, 허위사실인지 사실인지 여부를 국민들도 알게 됐습니다. 김문기와의 골프 그 사진에 대한 사진이 크롭되어서 조작된 거. 그래서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한 말을 골프 치지 않았다라고 해석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예, 그 판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판단은 이제 그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판단에서 여러 가지 공문으로 그 압박한 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국토부의 압박과 협박으로 느꼈다. 주관적인 판단이거든요. 더구나 이것은 뭐 선거 시기 공방도 아니었고 국감장에서 발언입니다. 국감장에서 허위사실이었다면 국감에서 허위사실 다투어야 될 문제였고 그리고 그 자체도 이미 그 주관적 판단에 대해서 그리고 그 충분히 압박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 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부분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이걸로 어떻게 허위사실로 간주하고 유죄를 때릴 수 있는가. 그게 2심 판결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한 판단을 다시 대법원이 개입해가지고 그 법률시민 대법원에서 사실 판단을 다시 1심의 판단에 따붙이기 식으로 판단을 그대로 원용하고 이번에 그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것은 국민에 대한 국민의 주권에 대한 일종의 침탈행위다. 선거 방해행위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네. 이제 대선이 이제 3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유죄 취지로 서울 고등법원에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거기 이제 재판부가 이제 배정이 되고 이제 판결을 내릴 텐데 현실적으로 대선 전까지 최종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파기환송심에서는 최종 결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요? 기일 한번 잡고 그냥 거기에서 판결 선고 때려버리거든요. 그 증인 신문 같은 건 안 그런 하나요? 거 없습니다. 예. 그런데 뭐 피고인이 불출석을 하면 기일을 한 번 더 잡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안 나오면 그냥 판결 선고해버립니다. 그럼 최대한 빨리 진행되면 얼마 정도의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나요? 진행되면 뭐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야기하시는데 한 20일 안에는 결정이 네. 날 수가 있어요. 다만 그 파기환송심에 대해서도 재상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상고를 하고 다시 뭐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대선 이전에 판결 선고 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유죄는 확정이 된 거예요. 이 유죄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뭐 절차적인 부분만 남아 있는 거지. 유죄는 확정이 됐고 그동안에 이제 뭐 본인이 이재명 후보가 억울하다 아니면 자기는 무죄다 아니면 탄압받는다 이런 거는 다 이제 프레임은 깨졌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유죄가 확정됐다고 해도 그렇게 이제 단정지어서- 고등법원에서 형량을 네. 정하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100만 원 이상도 있고 이하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예. 일단 유죄로 단정지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예. 그러니까 유죄가 무죄로도 바뀔 수도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있다고는 지금 하더라고요. 명백히 지금 예. 5심이 여지가 예. 많은 판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 근거에 의해서
다시 탄핵 달성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요 무엇보다도 지금 공직선거법 제 264조는 이번 허위사실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는 당해 선거의 하나입니다. 즉 이재명 후보가 그 선거를 뛰었던 경기도지사 선거 예. 이거에 대해서 관여가 연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번 대통령 선거와는 하등에 지장을 줄 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리고 더구나 이번에 선거 절차 아직 그 다시 파기 환송심의 절차가 남아 있고 그 환송심의 절차에서도 상고 이유서 또 다시 항고 이유서를 써야 되고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변론권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기간을 다툴 수도 있고 그리고 더구나 파기 환송심에서 그 판단이 이루어진 다음에 또 재상고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후보의 대통령 후보의 자격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기 대선이지 않습니까? 네. 인수위가 없습니다. 6월 3일 그 선거 결과가 나오는 즉시 대통령이 됩니다. 즉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문제될 게 하등에 없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오히려 권성동 그 원내대표나 저쪽에서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한동훈, 김문수 예비 후보도 그렇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후보 자격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기현 의원께서는 그 공직선거법에 보면 당의 선거와 관련됐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에 당선되게 되면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주장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중첩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범죄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이상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이 돼서 선출직 공직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선거법은 완화돼서 적용이 조금 돼요.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 이상. 예. 그러니까 하나의 규정만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 피선거권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에라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규정에 하나라도 걸리면 피선거권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라도 피선거권이 그 100만 원 선거법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그러면 그게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그 선출직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지. 그걸 중첩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지. 해당 규정의 문헌을 조금씩 이렇게 그 비교해 가지고 할 부분은 아닙니다. 저번에 그 선거법 위반 사건만 하더라도 거기에서 뭐 행동이냐 행위냐 뭐 이런 아주 뭐 조금 작은 거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그 대법원이나 이런 위헌법률심판제청이나 이런데 판정을 내렸었고 그거를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기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엽적인 걸 이야기하시는데 중첩적으로 적용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첩적으로 적용된다는 게 좀 어려워서요. 그게 무슨 뜻인지요? 그러니까 선거법으로 100만 원 이상으로 이상이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는데 네. 원래 어떤 범죄든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면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법과 그 다른 일반 범죄가 같이 이렇게 피선거권 박탈에 중첩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지. 그게 어떤 조항 하나가 적용이 되면 그 외에 다른 피선거권 박탈 규정, 일반적인 규정이 다 적용이 안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영섭 단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예. 지금 선거법상에서 이제 100만 원 이상의 범죄 그리고 이제 이게 당해 선거로 이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하더라도 이제 소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는 이제 직을 박탈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거는 이제 헌법 제84조는 다른 재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헌법 아니요. 선거법에도 예,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소추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소는 기소, 형사상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추 재판의 진행, 재판까지. 예, 다 멈춥니다.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닌 경우에는 모든 게 다 멈추게 돼 있습니다. 그게 다수설이고요. 압도적 다수설입니다. 예, 제가 조금 네. 법률적인 걸 더 설명하자면 선거법 위반으로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어떤 범죄든 징역형 이상이 나오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라는 그 조항과 예.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조항이 이중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는 적용되고 하나는 적용 안 되니까 이 적용되는 것만 피해가면 이 나머지 법률에 적용해서 빠져나온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러면 그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유죄 취지로. 자, 그런데 1심에서는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이 나왔고 2심에서는 완전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이제 형량을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주 극히 드물긴 하지만 또 무죄로 갈 수도 있다고 하고. 근데 네. 무죄로 가는 거는 이런 경우인데요. 그 파기환송을 한 대법원의 취지가 이거는 좀 의구심이 되니까 검토를 해봐라. 이런 취지로 내려가면 파기환송심에서 새로 검토를 해요. 그래서 다시 맞춰가지고 그래도 결론이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대법원의 판결은 그게 아니라 그런 의구심이 없게 그냥 1심이 맞았어.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취지와 다르게 고려할 요소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죄가 확정이 되는 거지 사실상 여기에서 아니 이게 의견인지 사실인지 나는 헷갈리는데 다시 검토해봐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의견입니다라는 반대 논리가 새로 검토될 수가 없다고요. 파기환송심에서. 그래서 무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다른 사건에서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건은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보면 다른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형량도 네, 100만 원 제가 그 미만이 나올 부분을 수도 좀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의 허위 사실과 관련한 재판의 판결에서 예. 보면은 실제 허위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최대치가 벌금형 이상이 나온 사례가 없습니다. 단 한 건도 그러니까 없습니다. 1심에서 징역이 되고 뭐 과했다는 뇌물죄나 거잖아요. 정치자금법 예. 위반죄와 병합이 돼가지고 그 이상의 형량이 선고된 사례는 있어도 예. 순수하게 허위 사실과 관련해서 벌금형 이상이 나온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해당이 전혀 될 게 없고요. 1심에 그 과도한 그 판결에 대해서 다시 재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더더구나 그 헌법 제84조에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임명되는 그 순간부터는 그 모든 것들이 중단되게 돼 있습니다. 그 절차적으로 중단이 되게 돼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증에 지장이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대법원이 무리하게 선고 기일을 스스로의 법적 정해진 규정과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결을 서두르고 앞당겼던 것은 결국은 검찰이 씌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거기에 협조하기 위해서 결국은 사법부의 흑역사를 감수하면서 정치적인 판결을 내렸다. 사법부의 정치 판결과 사실상의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본인들에게 대법원에게 돌아가는 화살이 될 것이다.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개혁의 새로운 동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양형과 관련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그 선거법 위반의 양형 중에 결국 이제 죄질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질을 판단하는데 대통령 선거예요, 무려. 그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건 벌금 뭐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대통령 선거라면 정말 그 국민들의 어떤 국가의 대계를 결정짓는 이 선거에서 허위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떤 선거법 위반보다 더 형이 세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그 내용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이즈도 큰 사건 그리고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그리고 1심에서 그런 재판에 이런 임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도 뭐 침대 축구라고 하죠. 소송 정책만 계속한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한 형이 선고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요. 지금 기원이 2022년 대선 이후에 검찰이 기소해서 만든 2022년 사건입니다. 지금의 대선과 하등에 관련이 없고 지금의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설사 허위 사실이나 이런 거 주장한 것도 없고 당연히 그 2022년 사건에서 설사 그 국힘당이나 내란 세력들이 뭐 원하고 원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허위 사실이 그 재판이 설사
그 현재 대법원이 기도한 대로 된다 하더라도 우리 그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자격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을 것이다. 오히려 국민적 분노를 샀고 국민의 더 결집만 초래하게 되었다. 저는 오히려 이 대법원의 판단은 국민의 결정에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게 하는 더 강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영수 변호사님, 근데 역풍이 오히려 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요. 강력한 어떻게 역풍을 보시나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을 바라보는 이제 뭐 그 보수 진영이나 생각이 복잡할 수는 있어요. 일부에서는 왜 파기자판이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그 불만도 있고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무죄로 상고기각이 돼봤어 봐요. 그러면 정말 어떤 이재명 후보한테 그 날개를 달아주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 선거 캠페인이나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검찰이 뭐 억울한 사람을 그러면 기소를 한 거네. 이게 그냥 되는 거예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벌써 이제 탄핵인용 결정이 나와서 하는 이 조기 대선 모드에서 대법원이 아주 정확하게 생중계로 하나하나 그 판결문을 읽어주면서 이 이재명 대표가 했던 게 유죄 추재라는 거를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사실 그 국민들한테 인식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중요한 그런 그 후보를 선택하는데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다만 이 보수 진영도 그것만 가지고 뭐 다 된 것처럼 뭐가 이게 유리하거나 뭐 조금 뭐 승기를 잡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국민들께 어떤 선택으로서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 이제는 리스크도 아니죠. 그런 유죄의 범죄자임을 지적을 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래나 그런 그 어떤 어젠다나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또 집중할 거는 집중하고 단일화에 집중할 거는 집중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아마 앞서도 강조했지만은 이번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그 윤석열이 임명한 사실상의 10명의 대법관들의 그 판단 결국 10대의 판결이 나왔는데 이 희대의 사법부의 정치 판결은 국민의 심판을 자초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법부에 대한 자살골을 넣은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우정이 윤석열을 석방 탈옥을 지휘하면서 검찰 개혁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면은 조희대 대법원장도 마찬가지로 사법부 개혁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반론 짧게 듣고 그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탄핵을 한번 해보시죠,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문제가 많다 그러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탄핵을 그렇게 다 하는데 다 하시면 되지. 그래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로 건너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대선 캠프 사무실을 이미 여의도에 차렸고 반 이재명 텐트 목적으로 민주당계 인사들과도 접촉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놓고는 이 국정을 관리해야 될 대행이 이게 대선 판에 뛰어드는 게 적절하냐를 놓고 좀 논란이 있습니다. 원영섭 단장은 어떻게 봐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판단조차도 국민들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언론에서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여론조사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도 그게 뭐 결국에는 현실이고, 그런 현실은 그러면 국민들께서 뭐 어떤 소구력이 있는 후보, 잠재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본인의 정치적인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그 선택을 할 거냐 정치를 아니면 말 거냐 이런 부분이 이미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처리되기는 어려운 상황까지 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왜 그러면 국민들께서 이렇게 지지하는지를 본인이 한번 내부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적어도 이제 이런 정치에 나서서 뭐 앞으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판단이라는 거는 받아보는 게 오히려 국민들께 맞는
처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 의원님. 예. 복귀 일성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예. 그 말을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몇 번의 지금 그 한덕수의 거짓말과 내란 행위, 동조 행위는 이미 국민들도 잘 알고 있는데요. 예. 심판이 선수를 하겠다. 이것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있겠습니까? 저는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요. 다만 이제 일시적인 그 극우들의 지금 보수가 집계한 여론조사에 그거 기대어 가지고 이제 출마까지 이제 결심을 했는데요. 이제 쓰라린 삭풍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덕수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면은 예. 저희는 뭐 하루도 못 갈 것 같다. 하루도 못 간다. 예. 그 자기의 그 일신의 그 양명을 위해서 네. 본인의 그 출신지마저도 속였던 양반 아닙니까? 본인이 이 호남 전북 출신인지 아니면 서울 출신인지 그때 달라요. 예. 정말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보여준 게 바로 한덕수입니다. 그리고 내란 대행 아니겠습니까? 본인 때문에 내란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제2의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가 어떻게 감히 대선을 운운합니까? 그리고 그걸 또 받아들이더니 많이 뭐 경선에 참여하니 많이 저는 지금 국힘당에 정말 결국 국힘당 자체가 내란 정당임을 인증하는 것이고 그 내란 세력을 끌어들이겠다는 거, 내란 빅텐트를 치겠다. 이거에 다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힘 이제 후보와의 이제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는 이제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조기현 의원께서는 이제 내란 총리 아니냐, 일종의 그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이제 공격을 할 것 같거든요.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자, 정말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안정감 있는 국정 운영 그리고 네. 경제 전문가 그리고 호남 출신이라는 거 그리고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 어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좀 다른 문제가 있는데 과거에 이제 안철수 신드롬도 그렇고 반정치의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탈정치. 예, 탈정치 반정치.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라는 게 사실은 다 뭐 썩은 물들 아니냐. 신선한 사람을 원한다. 한덕수 총리가 총리로서는 뭐 몇 번을 하신 분인데 평생 직장이 총리라고 알려질 정도로 그렇지만 정치인으로서는 또 신상이거든요. 그런 신상을 원하는 그런 컨벤션 효과까지 겹쳐져 가지고 경쟁력은 분명히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출신을 속였다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출신을 이야기할 때 그게 뭐 태어난 것도 있지만 고등학교 출신지도 또 출신지로 그 공무원들이 따지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거를 속였다라기보다 뭐 팩트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를 그 받아들이는 쪽에서 다르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랬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뭐 내란행위 뭐 이렇게 운운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심지어 그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도 정계선 판사도 내란행위의 법 위반이나 헌법 위반이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뭐 그 헌법재판과 그 누구도 한덕수 총리와 내란행위와 연관성은 다 부정을 했는데 그거를 뭐 디테일하게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력 부분에 대해서 좀 예,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그 사실 팩트부터 좀 네. 짚어야 되겠는데요. 한덕수가 내란 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한 게 아니고 검찰에서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로 보내주지 않아서 이와 관련해서 판단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여전히 한덕수는 내란의 피의자입니다. 내란 수사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계속해서 저쪽에 내란 대행들이 내란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내란에 대한 진실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금 버텨온 거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든 더 끝까지 감추기 위해서 한덕수 본인까지 이제는 이제 심판 완장을 벗고 선수로 뛰겠다 이렇게 나온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이제 한덕수의 정체에 대해서 다 알게 됐다는 거죠. 왜 내란을 막지 못했는가? 내란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았으면서도 그것을 막지 못한 가장 큰 책임이 총리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어떻게 내란 대행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의 특징은 결국 내란 세력과 헌정 수호 민주 세력 간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국민들도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최상목
부총리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 보고되기 직전에 이 사의를 표했고요. 그러자 이제 한덕수 권한 대행이 이제 0시까지 이제 임기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물려받게 돼서 권한대행의 대행의 체제라는 이 기형적 체제가 나왔어요. 근데 조 의원님, 네. 이게 이제 또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민주당이 네. 왜 이렇게 했을까 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한덕수 대행의 내란 대행 활동과 네. 지금 최상목의 내란 대행 활동이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예. 그 끝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법을 파기하면서 그리고 119 그 사법사 폭동 그리고 윤석열의 체포 과정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될 사람이 오히려 그걸 방해했습니다. 사실상 방해했지 않습니까? 그 내란의 행위에 계속해서 동조를 해왔습니다. 아니, 이런 이제, 자가 예. 어떻게 심판의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선 관리를 공정하게 못할 것이다. 네, 예. 불가능하고요. 이미 이 차기 정부의 권한인 대미 협상, 관세 협상 이런 권한에 대해서 이미 침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덕수 대행부터 이미 그 한국이 대선 전에 무역 협상 틀을 완성하기를 원하고 있다. 한덕수가 한 겁니다. 이게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이 폭로했어요. 자기는 자랑한 거죠. 이거부터 당장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최상목도 이번에 미국 안덕근과 함께 미국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되고 왜 그 자리에 김태호 안보실 차장이 끼어들었는지 그 사실도 내막도 밝혀져야 됩니다. 매국 행위를 했다면은 국민적 단죄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국정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다시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더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 여기서 한덕수 대행이 또 꼼수를 부렸지 않습니까? 예. 이건 탄핵이 돼야 마땅한 사안인데 예. 또 탄핵되기 전에 사표 처리로 했습니다. 예, 사표 처리로 해서 탄핵 심판에 굴레를 벗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저는 최상목도 엄정한 법의 심판대에 오를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이제 만약에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이제 처리가 되면 또 직무가 정지된 상태가 되고 이번에는 이제 그러기 전에 사퇴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굳이 똑같은 결과인데 왜 사퇴를 했을까요? 근데 왜 탄핵을 소추를 할까 이 시점에 예. 그거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지금 뭐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진작에 하시지. 예. 그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발의안이 일찌감치 나왔었습니다. 그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로 가지고. 근데 그때도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특히나 지금은 너무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그 관세 전쟁과 뭐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조선업과의 공조 문제라든지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거기에 대한 경제 사령탑이 최상목입니다. 오히려 한덕수 총리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그 최상목 그 부총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뭐 김태호가 왜 갔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요즘에 모든 경제는 경제 안보고 안보 경제입니다. 조선업만 하더라도 그게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군함 건조 수리 이런 부분에 대한 안보 이슈가 굉장히 많이 적용될 수밖에 없고 그게 경제 안보라는 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인데 뭐 소상히 밝히기도 전에 당연히 같이 있어야지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예측이 되는 거지. 그거를 뭐 안 알려줬다. 그래서 우리가 탄핵한다. 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근데 그럼 왜 하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한덕수에 대한 상처를 흠집내기입니다. 지금 이제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건 이거죠. 아니 그 심판이 왜 선수로 출전하냐? 아니 심판이 선수로 출전을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러면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느냐에 대한 문제를 돌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한덕수의 권한대행에 대한 공격은 왜 심판이 선수로 출전하냐 이 프레임이에요. 근데 이 프레임을 강화시키려면 아니 한덕수가 뭐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하니까 정부가 이상하게 돌아가잖아. 권한대행에 하잖아. 이러면서 이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 그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를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탄핵 소추가 되면 일단은 뭐 탄핵 소추가 되더라도 권한대행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주 부총리가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아예 이렇게 돼가지고 그 정지가 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려 그러면 공무원직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집에 가서 뭐 그 텔레비만 봐야 되는 상황이 처해거든요. 그래서 극도로 이 보폭이 좁아지는 거니까 일단은 그 사태로 일단은 빠져나온 겁니다. 예. 일단은 그 최상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면서 법사위에 그 조사를 한 겁니다. 그 조사를 통해서 보니 이 최상목 부총리는 본인의 사익을 위해서 네. 국익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본인의 개인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는데 투자 국채 미국 국채를 사고 그 다음에 지금 관세 협상하는데 관세 협상 중요한데 네. 이 중요한 협상을 지금 내란 정부에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건 차기 정부의 몫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요한 협상을 어떻게 지금 내란 정부에 한덕수 총리가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다 짜겠다. 그 틀을 짜겠다고 오히려 미국한테 아부하고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이거 다 조사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통상협상입니다. 네. 어떻게 안보실 차장이 김태효가 끼어들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뭐하러 간 겁니까 김태효는. 자. 이거 조사해야 됩니다. 반론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예. 자, 마지막 주제 갑니다. 네. 민주당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이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면서 이게 대선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것도 이제 관심사이긴 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내란 세력 심판 뭐 이런 이제 선거 구도를 갖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이 선거법 파기환송이 나오면서 이제 구여권에서는 방탄용 출마다. 그래서 이제 자격을 가지고 이제 논란을 삼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는 예. 기본적으로 그 전략이 단순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확정이 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출마를 왜 하냐? 출마를 해서 제대로 뭘 진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 비선거권 박탈에 따른 그런 대통령직을 그만두는 문제, 그거 분쟁될 수밖에 없다 법리적으로. 그 이야기를 그냥 계속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은 이게 어려운 게 없는데 문제는 사실은 민주당 측이에요. 민주당 측은 이 그 판결에 대해서 수용하느냐 반발하느냐인데 결국 그 수용할 수는 없고 예. 자기 후보를 교체하지 않는 이상에는 수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반발을 하는데 그 반발의 강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정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대법원이 문제가 있나요? 이게 문제가 있는 판결이니까 나는 정확하게 정상적이고 원칙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 대법원이 무려 뭐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공식 대선 후보에 대해서 정말 정치적인 고려하에서 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 뭐 탄핵을 하든 뭘 하든 뭐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그러면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민주당한테 지금 공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은 민주당의 움직임을 보고 그걸 이제 뭐 대응하는 수준에서 가면 되는 것 같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결국에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현재도 있지만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는 이거를 그냥 사법 리스크라는 그 리스크에 매몰되지 말고 그리고 나서 미래에 대한 어젠다나 정책이나 이런 것도 집중해야 될 필요는 있으리라 보입니다. 네. 예. 어쨌든 이제 민주당은 뭐 이제 긴급의총도 하고 뭐 전략회의도 하고 있는데 예. 현재까지로는 뭐 후보 교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 얘기를 하는 분이 없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대법원이 법률을 남용해서 국민주권을 부정했다라고 하면서 예. 오히려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국민 주권 예. 침탈 행위를 한 것이고요. 예. 사실 국민의힘으로서는 내란 정당 프레임을 벗어나기가 정말 힘든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걷어내주기 위해서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 해가지고 소위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씌워왔던 사법 리스크를 올가미를
이제 다시 씌웠는데 그거마저도 사실은 오히려 국민의 결정에 하등의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더 강화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작용할 것이다. 저는 크게 오판을 했다. 사법부도 아무리 사법부가 정치 개입을 하고 국민의 주권까지 우롱해 가면서 선거에 개입을 하려 하지만은 오히려 그 시도 자체가 국민의 분노를 사고 국민의 판단에 더 우리에게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명백한 사법부의 정치 관여고 흑역사고 돌이킬 수 없는 자충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영섭 단장께서는 어떻게 봐요? 이 논란이 오히려 이제 조기현 의원 말씀 따르면 민주당 내 결속을 강화시키고 오히려 이제 더 그렇게 갈 거라는 입장인데 이제 아직 그 이제 후보 등록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무슨 변수가 있을 거로 봅니까? 근데 이번 대선은 네. 근본적으로 이제 그 비상계엄과 비상계엄의 이런 탄핵 정국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따른 그 이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조기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선은 결국 양 진영은 어떻게든 결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집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이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도 이미 있고 사건도 너무 많고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 결집을 안 할 수가 없고 자기 그 후보를 자기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보수 진영도 따지고 보면 아니 지금 그 국회도 넘어가 있고 사법부도 뭐 이번 재판 결과가 있어서 그렇지만 그 전의 재판들을 보면 이게 좌파 사법 카르텔이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헌법재판소도 지금 넘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통령까지 넘어가면 이게 완전히 그 총통체제 비슷하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보수 진영도 결집을 하려고 해요. 근데 핵심은 중도한테는 어떻게 보이냐는 거예요. 중도한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게 지금은 뭐 많이 이렇게 그때 뭐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게 뭐냐 이런 여론이 있지만 그때는 어땠냐면 아니 일단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했으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 이게 중도층의 대부분의 심리였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중도층이 볼 때 아무리 뭐 민주당의 코어 쪽에서는 이게 억울하다 뭐다 하도 대법원이 유죄로 판결을 내렸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그 중도층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만약에 이건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무죄를 때렸다,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 정말 그거는 이재명 후보한테는 날개를 다는 거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중도층이 볼 때 어쨌든 대법원이 유죄 판결로 파기완송되고 그게 생중계로 전체적으로 나간 거는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한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층 민심에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무리하게 대법원이 선거 일정을 뻔히 나와 있는데 그 재판 기일을 스스로의 그 내규조차도 어겨가면서 앞당겨 가지고 정치 판결을 해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반감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 보이는데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겁니까? 이 국민 바보 아닙니다. 옛날의 국민이 아니에요. 오히려 국민의 분노를 부채질한 겁니다. 저는 이번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공한 내란의 정당 국민의힘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결국 검찰이 만들었던 윤석열 검찰이 만들었던 사법 리스크 올가미를 더 씌워서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시도를 했지만은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시도 자체가 오히려 국민에 대한 주권 침탈 행위고 그것이 국민의 반감과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고 특히 중간층에 대한 중도층에 대한 분노가 더 커질 것이다. 앞으로 여론조사 보십시오. 중도층에 더 많이 집결할 것입니다. 이미 어제 확인된 유튜브 조회수만 하더라도 약 2천만 건이 넘습니다. 예. 거기 댓글들을 보십시오. 대다수가 지금 그 대법원의 그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이 분노가 오히려 이번 대선에 더 결집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 중도층에 끼치는 영향을 놓고는 이제 두 분이 엇갈린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은 진보당, 조국혁신당 이렇게 이제 원팀으로 대선을 이제 꾸려가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덕수, 이준석, 여기에 이제 이낙연 총리, 전 총리, 이분은 이제 민주당 대표까지 하시고 이제 탈당하신 분인데 이렇게 해서 이른바 반명연대를 이제 꾸리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사건이 반명연대에 힘을 실어줄 걸로 보십니까? 당연하죠. 어떤 왜냐하면 점에서? 그 결국에는 유죄의 범죄자다 이재명 후보는 이런 분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쉽고 직관적인 프레임이거든요. 국민들한테 굉장히 어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한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지금 과거에 어떤 뭐 그 형을 살고 한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최근에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또 새롭게 문제는 대선 후보 때 일어난 일을 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의 자격이 있느냐. 이거 너무 간단하고 쉬운 프레임이에요. 설정하기가 사람들한테 직관적으로 꽂히고 국민들한테. 그래서 이거를 반명이라는 그 명분을 내세우기도 너무 이제는 어떤 중요한 명분을 준 거죠. 쉽게 이렇게 발화될 수 있는 명분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국민의힘 후보 특히 뭐 김문수 후보는 아주 일관되게 단일화, 빅텐트 이야기를 합니다. 원론적이고 그분이 뭐 원론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앞으로는 이야기하고 뒤에서 다르게 하는 그런 분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일관된 빅텐트 단일화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른 뭐 군소 후보라고 말하면 좀 불쾌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다른 후보들한테도 충분히 메시지는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를 얘기를 거론하고 한동훈 후보를 거론하지 않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지금 이번에 대법원에 이 사법부의 사실상의 정치 개입과 사법 쿠데타 이것들이 미치는 영향은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약이 됐다. 민주당이 결집하고 단합하는 긴장하고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의 사실관계는 이제 국민들도 다 알게 됐습니다. 무엇이 유죄고 무죄인가 이제 국민들이 결정해 줄 것입니다.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면서 확실히 입증을 해줄 것입니다. 네. 왜 국민들의 분노에 대법원이 불을 질렀는지 후회하게 될 날이 조만간 올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역사적으로 항상 그 국민들의 저항이나 봉기의 순간에는 사법부의 판결이나 결정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돼 가고 있는데 사법부에서 이거를 수정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사람들이 절망하고 이거 우리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항권이라는 말을 쓰는 매체가 거의 없어요. 국민들이 어떤 그런 어떤 저항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낌새도 없고 언론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게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느냐 사법부의 결정에 아니면 대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저는 이 국민들의 반응을 보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은 이번 선거에서 주권자의 권리 투표로서 심판할 것입니다. 굳이 저항할 필요 없어요. 투표로서 확실하게 결정을 해줄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사법부의 흑역사, 뭐 가까이 있는 조봉암에 대한 그 사형 선고죠. 예, 뭐 이런 흑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판결하고 결국은 묻혀가고 희생되고 이런 좌절의 역사였다면 이번의 역사는 전혀 다릅니다. 네. 이번의 역사는 오히려 국민이 승리하는 위대한 역사이고 국민이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을 똑똑히 보고 대법원도 정신 차리고 국민의힘도 정신을 차려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어쨌든 이제 피선거권 박탈의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뽑을지 여부는 전적으로 투표권을 가진 국민의 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1심, 2심, 3심이 롤러코스터에 탔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갖고서 투표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아니요. 피선거권의 예. 박탈 가능성은 1도 없는 선거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네. 만약에 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또 민주적 정당성으로 사법 리스크를 넘었다는 또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두 분에게 네. 한 30초씩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원영수 단장님. 제가 여러 번 이게 사법부에 납득되지 않는 판결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도대체 사법부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번에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원은 원칙대로 했습니다. 원칙대로 본인이 633의 원칙을 항상 다른 재판에도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적용해가지고 조기에 판결을 하고 그리고 물론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파기 재판을 안 해서 아쉽다고 하지만 사실은 파기환송이 형사는 원칙입니다. 그것도 원칙대로 했고 그리고 납득되지 않는 2심의 그런 터무니없는 판결을 뒤집는 그것도 원칙대로 판결했고 그래서 원칙의 승리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조 의원님. 예, 조희대 대법원장의 유례없는 자신의 대법원의 내규조차 벗어난 졸속 판결, 정광석화 판결로 이재명 후보에게 사법 리스크를 씌웠지만은 국민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제는 국민이 결정할 시간입니다. 주권자 국민의 위대한 선택의 시간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에 대법원과 국민의힘은 철저히 응하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 전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